네, 이제 2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통일, 축복일까 아닐까 논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부담만 안 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제일 많네요. 35.0%. 전반적으로 통일에 드는 비용과 통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더 클 것 같다. 반이 넘어갑니다.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47.1. 다소 이익이 되겠다. 25.0. 통일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10,000원 이하 21.9, 10,000원에서 100,000원 이하 23.3, 50만 원 이상 1.8%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분의 청년 토론단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통일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통일이 좋다. 왜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에서 온 김신우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북한에 좀 문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적으로 저희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싫어, 통일은 싫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손을 바짝 높이 들어주십시오. 자, 나는 통일 싫어. 오, 꽤 많습니다. 네. 김포에서 온 유수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MZ 세대들의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사회적인 비용을 저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저는 무엇이 좋아질까? 통일이 되면은 국가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 또 자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자원은 결국적으로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국가한테 좋은 게 아닐까? 그럼 국가는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고 의문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분 더 싫다는 분 한번 마이크 청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관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통일을 반대하는데요. 지금 일단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국가 일체제로 가든 이체제로 가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디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국가 모두 지금 한반도 내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디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까지 무너뜨리면서 굳이 통일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사실 지금 결국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저는 의문을 좀 숨길 수 없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예찬 선생님 토론에서 의견을 아주 정확히 딱 잘라서 말씀을 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통일이 좋은지 싫은지 제가 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 통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저 최근에 본 보고서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75년으로 가는 길. 2075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세계은행 데이터 기준으로 1인당 출산율이 0.84명인데 1.14명 이하인 국가를 이제 초저출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저출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살만하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지만 조금 미래를 생각한다 보면은 사실 통일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통일이 이익이 되는 게 자명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소식이 군사 도발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저에게 이제 통일을 할 요인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또 아까 MZ세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저도 이제 통일이 된다면 국가 전체로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이익인가? 혹은 대규모 뭐 기업이나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나에게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금 부담은 가장 좀 직접적이고 그런 혜택은 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얼마나 되려고 아까 26번 토론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저는 일단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질문을 별로 지향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통일을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답변들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머릿속에서 통일이 어떤 모습일까? 이 자리에서 적어본 결과로는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합쳐지는 건데 이게 개인의 삶에 스며들었을 때 혹은 접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지금 저희가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것들, 특히 MZ세대가 직격탄 맞은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청년 세대가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집값 문제로 청년들이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집값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구나를 MZ세대가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든 그렇지 않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저희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수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화이트 페이퍼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통일에 대한 관념은 있는데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가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전문가, 실무자분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분들께서 합의를 이루셔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좀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막연한 관념에서 넘어가서 구체적인 통일에 대한 호불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통일의 미래가 아직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태도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자, 우리 김지수 패널께서 또 반론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많은 MZ세대 분들 한 100분 정도를 제가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통일 정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통일이 됐을 때 오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통일이 어떻게 국가와 어떤 뭐 멋있는 거 말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관념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통일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통일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의 인생이 통일을 통해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의 인생이 이 통일을 통해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논조는 통일이 되면 저는 인류 최대의 보물섬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의 한반도가 저희한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금과 부담만 얘기했는데 편익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산업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거를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산업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 이제 한국 대표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수야 이제 통일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쿠팡을 투자할 때 지금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하고 80조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쿠팡을 투자할 때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마이너스가 1,000억인데 매출이 2.9조 그러니까 3조가 되면은 우리한테 이익은 2.9조다. 그러니까 한반도도 봤을 때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 세대가 만들어낼 먹거리로 기회로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전 보고서에 의하면은 통합된 정치 군사적인 게 아니라 통합된 한반도 경제가 2050년이 되면은 프랑스와 그리고 일본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 잘 알겠지만 GDP가 우리가 2위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3,000조에서 7,000조 정도 되는 아까 비용 나올 텐데 그 정도가 광물만 해도 그런 것들, 그리고 4차 산업에 도움이 되는 텅스텐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미래 세대가 놀 수 있는 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MZ세대의 대표 주자들을 이제 창업을 하고 유니콘이 된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데일리 호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 아시고 그쪽에 있는 이제 대표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30대 분들이 북한은 우리한테 기회다. 그러니까 O2O를 통해서 IT를 통해서 개발을 더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많다. 사실상 5,500만 플러스 2,500만 플러스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동구삼성의 1억 인구 플러스 유라시아 에너지 값도 내려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민주화 시대의 산업화 이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은 무엇이냐? 바로 통일이다. 전 그래서 통일을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폭폭 빠져드는데 혹시 반론 펼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군사나 안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투자에 있어서 국가 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 투자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단적으로 모두가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피해자분들 지금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시고 있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만나 뵙고 이제 얘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기업 그 경제 용어로 크레딧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이나 크레딧이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지 기업들이 들어갈 텐데 개성공단 사례 때문에 지금 들어가려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구조 시스템이나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축복을 바라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패널께서 양쪽 얘기를 들으시면서 미소도 짓다가 침묵도 지키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정치에 있어서도 특정한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근에는 정치 무당파층이라고 새로운 용어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아예 통일은 싫어라고 배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통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득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의 무당파층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의견을 잘 생각을 해서 더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이득들이 있고 또 그런 이득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구체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반영해서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독일 경우 통일 후 20년 가까이 동독이 부담한 비용이 약 우리 돈으로 3,000조 원. 네. 우리의 경우도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액수 한 2,000에서 3,000조 비용 부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계산을 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이 1년에 약 한 1,314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내는 각종. 통일이 되면 여기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조금 더 되는 거니까 200만 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월로 나눠 보면 한 15만 원 정도.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은 이 금액이 많다고 보시는지 적다고 보시는지. 아까 뒤에 통계 봤을 때 뭐 만 원 이하, 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이상은 너무 퍼센티지가 적었는데, 자, 이 금액 많다고 보시는지 적다고 보시는지. 지금 15만 원 나왔던 이 관점은 비용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지금에 있는 그 내가 1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더 15만 원, 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도 되게 다 아까울 수 있는 건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5만 원 세금을 내 가지고 내가 1,500만 원 아니면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누군가 그 아까 경제 백서나 이런 걸 말해줘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은 전 충분히 이건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온 비용의 3,000조라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이 북한 2,500만 원을 그 사회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통일을 할 때 통일이 너무 크잖아요. 통일에는 경제적 일단 교류가 있을 거고 공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세 개가 다 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저희가 미래 세대가 포커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경제적. 어떻게 이 경제적 수익과 기회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 10만 원, 20만 원에 아까 말했듯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낼 수 있는 매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크면은 저희는 지금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제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근대화를 이루었고요. 신분제가 사라졌고 저희가 지금 상투 트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모두 단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 경제론의 핵심은 우리의 그 밀집한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천연 자원물과 또 인건비가 좀 싸다는 부분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져야 되는 게 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축복을 만들지를 좀 깊게 고민할 시점인 것 같고요. 통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의 효능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좀 전에 일제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고 느꼈었던 그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다 하면 더 이상 일본 헌병대들이 저희를 이제 구속하거나 탄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우리만의 정치를 하는 게 바로 해방이 됐다는 느낌이었는데 통일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마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됐다고 느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연 최저임금 통일 이후에 똑같이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보료 지금도 사실 우리 MZ세대 열심히 직장 다니시면서 내고 계시는데 북한 주민들 건보료 상황 똑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우리가 마주할 때 통일이 진짜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아니면 또 재앙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 경제론도 그동안 우리에게 열심히 또 설명을 해서 물론 좀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또 한동안 또 뭐 기차 타고 베를린 간다, 뭐 대륙으로 간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MZ세대 싸늘하죠. 아니 방학 기간 동안에 기차 타고 시베리안 횡단 열차 타고 가면 방학 끝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비용 또 기차 타고 가는 비용 따지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차 타고 베를린 가자 이런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싸늘한 반응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의 관점에서 그 통일의 어떤 그 이익 혜택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통일의 이 무관심과 반대하는 여론을 좀 환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 MZ세대의 그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이제 통계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좀 더 귀 기울여서 과연 통일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이고 우리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얘기가 없는 이상은 사실 좀 굉장히 얘기가 공허하고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종합해서 보면 통일이 어떤 시나리오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가가 좀 구려져야 통일 비용도 좀 정확히 나올 거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야 뭐 축복인지 아닌지 우리가 더 명확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안 그려지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꽤나 큰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연구해주고 해서 온 건데, 결국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블루오션이냐 아니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어떤 분이 발표를 하길래 블루오션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좋은 말 같아서 썼대요. 아, 참 쓰시면서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게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 통일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혜진 패널과 윤희 패널 두 분께 한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통일 비용이 이제 2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사실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지수님께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20대의 대다수는 사실 노동자라는 데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뭐 어디에 정말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로 정말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기에는 사실 20대는 그런 자금도 없고 그럴 만한 아직까지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세금 부담이라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이러한 2030 세대들에게 또는 이 20대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더 크게 다가올 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보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가적인 논의와 더불어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것처럼 세금의 측면에서도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을 최대한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저희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단되어 있지만 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여러 협약을 통해서 북한과 같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를 해결하는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년에 200만 원 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200만 원 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자, 네, 우리 17번 토론자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1년에 200만 원은 낼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제가 했었던 경험에 의하면 주식을 할 때도 삼성전자가 뭐 한 7만 원이 싸다고 생각해도 그 싸다고 생각해서 사도 뭐 6만 원도 깨지고 5만 5천 원도 깨지고 그렇게 물 타고 되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버티다가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북한이 좋은 기업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말이 통하니까 이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협업 대상이고 인적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장벽 해소에서 오는 그런 교통상의 이득들, 뭐 철도 운송이나 아니면 북극 항로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충분히 뭐 일자리를 더 얻는다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인센티브라도 더 받던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은 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아까 얘기하신
주식이 더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그 1년에 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게 현 상황에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 통일이 지금 당장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2, 30년 후에만 된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이제 출산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0년 후에는 또 노동 인구랑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200만 원 수준에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구 이 출생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감안해서 말씀을 주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38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온 심영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뭐 천연자원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신대륙 발견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민지 발굴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합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늘어나는 인구의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교육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주근잡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게 다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게 3,000조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은 경제 규모 차이가 6배밖에 안 났지만 저희는 지금 20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수익률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20, 30대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세금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이 토론단 분들 굉장히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앞쪽에 계신데 번호가 69번 토론자님.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백은정입니다. 통일은 솔직히 생각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우리가 낸 세금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와닿지 않는 그런 통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약간 합병 같은 그런 느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이쪽엔 좀 있다. 저쪽에 43번님. 네, 안녕하세요. 이찬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200만 원 부담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대학생들에게 전공 적합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물관이나 혹은 이제 그런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북한 역사학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사관 같은 그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좀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이제 남한에는 잘 없는 뭐 고구려나 혹은 이제 고조선 발해 같은 그런 유적지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 발굴이 안 된 유적지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역사학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역사학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토목공학과 북한이 전반적인 인프라를 다 건설하는 거는 토목공학과나 혹은 건축학과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공 적합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막 2개, 3개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뭐 치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북한에 올라가서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를 들어서 남한 사람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 북한 지역이 그런 건설이나 혹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학력이나 혹은 이제 그런 스펙 같은 게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히 200만 원을 상쇄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수익과 또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해결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예찬 패널과 박준규 패널님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들으셨습니다. 받아서 내 마음의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자기 의견을 해주시는데 자 문예찬 패널님과 박준규 패널님 얘기를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통일을 딱 하자 해가지고 딱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북 간의 교류도 엄청 많이 하겠죠. 독일도 방송 교류도 하고 인적 교류도 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왔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은 그냥 지금 통일됐을 때 우리가 내는 비용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이 만약에 그냥 다 전제지만 비핵화를 하면은 뭐 북미 관계도 정상화되면서 월드뱅크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월드뱅크에서 돈 주고 일본에서 돈 주고 너도 나도 많이 주는데 우리가 현 상황에서 통일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비용도 있겠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국방비가 한 22%, 23%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고 있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 편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통일 편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SDGs 되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이제 16번 목표가 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 Peace인데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럼 평화하면 이제 무조건 코리안 페닌슐라 다 한반도로 옵니다. 그러면은 편익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클 텐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통일 비용에 매몰돼 가지고 그 사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문예찬 패널께 그 의견을 여쭤봤는데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한 귀절입니다. 한국은 왜 통일 비용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게 됐을까? 그리고 왜 통일 비용에 대한 숫자가 많을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 통일되고 나서 와 우리도 통일해야지 하고 독일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강연 들을 때마다 어우 통일 비용 많이 들어요.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비용에 너무 관심이 뒀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통일되고 독일 사람 중에 바쁜 사람들은 통일에 열중하느라고 한국 여행 올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통일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행비 준다니까 와서 물으니까 아우 통일 그거 형편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에 통일병이 너무 과중되게 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문예찬 패널께서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이 나서 하나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준규 패널님의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분야의 비용들도 꽤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군사적 비용은 사이가 좋아지고 분단 구조가 해소되면 덜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문제들을 다음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 박준규 패널께 지금 200만 원 낼 요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패널님의 의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비핵화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제가 그거 관련된 것 같아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룩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줌아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아까 박현욱 패널께서 그 식민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나. 지금 역사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수탈론과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식민지 수탈론은 우리를 수탈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대화라고 할 수 없다에 대해서 이제 대립 구도가 국가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역사학자분들이랑 경제학자분들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수치로 근대화의 지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근대성에 대한 논리가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 근대성이란 거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근대성이 뭘까? 단순히 철도 아니면 뭐 전기, 전구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근대성일까? 아니면 근대 정체성이라는 관념이 제대로 확립이 됐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전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동경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희한테 강제로 주입시키는 건 일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적으로 생기는 괴리감, 그게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과연 근대성에 대한 정체성이
제대로 부여가 돼 있나에 대해서 역사학자분들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고 경제학자분들은 경제적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걸 그대로 북한으로 접목시켜 보면 저는 경제 논의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영화 아바타랑 똑같습니다. 이제 아바타를 보면 저희가 판도라라는 행성으로 가죠, 인류가.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뭐랄까 경제적 우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종이 타 종에 대해서 자기네 관점으로 뭔가 우리는 주는 건데 왜 거부해? 근데 그쪽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과연 노동력에 대해서 그럼 북한 분들이 노동력이 싸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남남 갈등 이슈에 있어서도 노동자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뭐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오시고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잘 살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고쳐야 될 문제들, 서열주의, 그 외에 자본주의에서 오는 부작용들 이 과연 통일로 북한에 그대로 인식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이걸 통일로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적이고 정치고 군사적인 그런 문제로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패널 중에 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 논의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 토론단 분께서도 그렇고 패널 분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북한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통일을 하게 되면 제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 북한 주민들은 사실 뭐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할 때 경제적인 편익을 산출할 때 토지가 늘어난다, 천년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식민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주민들도 이제 통합이 된 이후에 경제적인 지표로는 더 잘 살게 되었지만 항상 국가에 내가 부담을 지우는 존재고 내가 여기서 2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통일연구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 북한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공격할 때 주로 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침탈과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저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식민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여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논의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쟁점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정전 상태입니다. 근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27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7.27 담배가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장교들이 피는 담배입니다. 제국주의로부터 인민을 해방시켰다는 논리로 전승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뭐 종전선언 얘기도 했고 평화협정 얘기도 했고 이제는 통일 편익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논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은 전범이 누굽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던 이유가 독일에게 과한 전후 배보상금을 물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그런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가 유럽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났지만 지금 이쪽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일 민족주의가 또 다른 그 남북 통일의 관점에서 또 주요한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전쟁을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일의 시작일 것이고 두 서로 다른 체제가 이제 하나로 이제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전범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전후 배보상금에 대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핵 미사일 발사하는데 인민들 죽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범 책임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통일 비용의 또 시드 머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논의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범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규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는 우리 현충원, 평양에도 있습니다. 혁명열사릉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양쪽에선 다 서로 지금 기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혁명열사릉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파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작 현충원에 있는 분들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될까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핵심은 그 전범에 대한 전후 배보상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지해진 토론 속에 제가 좀 끼어들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죠. 결국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문제는 비용만 따지지 않은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번은 2002년인가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부를 좀 통일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요. 아니 112, 119, 113 이런 건 통일됐을 때 같이 쓰게 하자 그랬더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래서 아니 북한엔 112를 하면 예 지금 평양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 안내 전화번호예요. 113을 전화하면 조선의 날씨 그리고 일기예보가 나와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번호로 지금 만드는 거 할까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거 왜 바꿉니까? 통일되면 우리 거 쓰면 되지. 그 순간 더 이상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뭘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비용이 지금 얘기하는 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제도적인 통일만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면 통일 비용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겠죠. 결국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요인은 통일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의 통합 노력이 이루어지면 지금 얘기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더 훨씬 줄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적 비용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군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기에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더 풍부히 들을 수 있는 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경제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 있는데 통일되면 우리의 국격은 어떻게 될까? 아까 골드만삭스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로 큰 강국이 될지 아니면 북한을 끌어안는 것 때문에 뒤떨어질지 우리 국격, 한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드만삭스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처럼 천연재해, 자연재해도 없고 흉년도 안 들고 태풍도 안 오고 오일 쇼크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또 조건이 있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2위까지 올라간다는 멋있는 말에 저도 굉장히 기뻤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다시 백인의 청년 토론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격은 어떻게 달라질지.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온 신민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고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뒤처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면 뭐든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역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은 한글을 김일성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2,500만 명이 한글이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줄 역사 선생님이 필요하시겠죠? 그럼 많이 고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가르칠 곳을 만들라니까 학교를 건설해야 하고 건설업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치안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경찰도 고용해야 하고 학교로 가야 하니까 또 도로를 깔아야 하고 애들 모아왔으니까 급식도 줘야죠.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다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예. 저쪽에 3번 토론단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온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통일에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이게 가장 큰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 의견이랑 반대 의견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흡수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 흡수돼야 될까요? 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이요, 러시아요, 중국이요 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라고 하겠죠. 그만큼 당연히 통일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우선 통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북한 지하 자원 말고라도 지리적으로 지금 매우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로막혀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리적인 장점을 이제 살려가지고 뭐 동북아의 물류나 금융 허브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로 인해서 당연히 국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급진적인 통일을 했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할 때 우리나라는 북한을 평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오히려 국력이 이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되긴 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손을 계속 드셨는데 기회를 못 드린 우리 20번 우리 토론단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큰 강국이라는 단어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독일 통일을 생각했을 때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다시 또 유럽을 향해서 이 큰 전쟁을 발생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 주변을 봤을 때 되게 큰 강국들이 많은데 그 큰 강국들 사이에서 더 큰 강국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평화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더 큰 강국이라는 단어에 좀 문제 제기를 먼저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가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세금도 많이 안 내고 그리고 대부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런 것도 직장에서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층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라는 게 되게 큰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표현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더 큰 강국이 아니라 괜찮은 강국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여기 손 드신 분 계시죠? 예, 56번.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더 큰 강국과 그러니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따질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은 보통 수치 계산으로 많이 나오는데 편익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밝은 미래를 볼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볼 것이다라고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실제로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도 예타를 거치고 경제성 분석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그런 분석들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경전철도 지금 사업을 시작했지만 많은 적자가 나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레고랜드 사태도 다 예타 분석했고 경제성 분석했습니다만 지금도 문제가 되고 부도가 나는 상태입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는 이 어떠한 지방에서 하는 사업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편익의 측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편익적이냐 비용적이냐는 문제를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더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미래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 옆에 계신 분 중에 또 하실 의견 있으신 분? 네, 김해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더 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아까 앞서서 패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저출산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뭐 한국에는 점점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의 그 문제를 일시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통일이 되게 되면 뭐 건설 붐이라든지 물론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일자리라든지 뭐 부동산가 완화가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76번 토론자님.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온 윤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대만 하더라도 지역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유럽을 경제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공부하다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가 이제 이렇게 통일 비슷하게 돼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사실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가 지금은 하나의 이탈리아로 불리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서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통일이 되고 이 나라가 한 나라여서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강대국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구성원들 그 직접 살아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저 나라 때문에 못 살고 되게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단순히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보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다들 오시 배시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유럽 1위의 GDP도 달성하면서 동소독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앞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 후에 잘 살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통일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의 부담이 있다는 얘기도 정확히 짚어주셨지만, 혹시 청년 토론단 분들 중에 통일이 되면 이러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답을 하실 기회를 예, 미안합니다. 예, 여기 가려서.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공나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통일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처음에는 통일을 이루는데 통일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즉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제 철도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동이랑도 가까워지고 이제 송유관도 건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날 정도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 조달이 아무래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의 수급 효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나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올 수 있어 처음에는 통일 비용이 조금 이렇게 수반되더라도 나중에 그 후에 오는 그 이득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패널 분들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우리 청년 토론단 분들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 국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국격의 기준이 경제 수치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꾸 저는 경제 포인트에서 좀 멀어져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격의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도 항상 얘기가 되고, 지금 이란에서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사형을 시킨 뒤에 크레인에 걸어놓고 있고,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막 칼럼을 써서 기고를 했는데 일단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쪽 분야를 접해보시지 않으면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크레인에 걸어서 시체를 보여준다, 이런 일들은 북한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뭐 제가 키워드를 몇 개 적어봤는데,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구타폭행, 강제낙태, 생체실험,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침해가 행해지는 장소나 기관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집결소, 관리소, 교화소,
노동 교화형이 이루어지고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이제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주관적으로 당에서 판단을 해서 공화국의 국민의 권리가 박탈됐을 때 당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더라고요. 그 박탈당한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국내 정치에서 남남 갈등에 있어서 아까 반일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나 민주열사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수용소 시설 같은데 이제 수감이 되면 생리 현상에 있어서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뭐 강제 낙태부터 시작해서 뭐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비율을 보면 여성분들이 확연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인권, 아동인권, 건강권, 영양권, 생존권, 생명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국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거는 인류적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있어도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인권 문제를 더 많이 개선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비중과 그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제 얘기만 하고 이렇게 발전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경제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은 국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인권도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보면은 소프트 파워와 이제 하드 파워가 있는데, 하드 파워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와 군사적인 능력이고, 이제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요즘에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는데 문화적 강국,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이 국격 중에서 특히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을 우리가 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레 TV를 들어가가지고 그 통계를 보면서 2010년부터 지금 2020년 이 10년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통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 많고 다 싫다고 하지만 영화 리스트를 보면은 1000만 관객, 500만 관객 이렇게 찍은 것을 보면은 슈리, 그 다음에 웰컴 투 동막골, 그 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 요즘엔 또 헌트라는 것도 있는데, 전 이걸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아픈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라고 한 봉준호 감독의 말이 생각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의 아픔과 스토리가 빠친코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문화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수야,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통일된 한반도의 외교력은 지금의 한국의 외교력과 어떻게 다를까? 너무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훨씬 더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코비드 문제나 다양성 문제나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네덜란드 좋은 친구분 두셨습니다. 네. 자, 앞서 그 김지수 패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큰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외교 그리고 북한의 외교를 이야기를 할 때 중국과 미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이나 남한이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할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체가 포함이 되어야만 레토릭이 형성이 되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를 할 때 미중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또 그런 점에서
저희 2030 세대가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라는 측면에서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통일이 된 이후의 국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직접적인 테이블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해서 어떤 국제적인 사안을 마련해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체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외교가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까 앞선 토론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는 설문도 있었어요. 대부분 설문조사에 나온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중국이 제일 안 좋아하고 북한도 안 좋아하고 일본도 안 좋아하고 미국도 한 50%대, 러시아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한대요. 강대국의 축복을 못 받으면서 통일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외교력으로 더 공공 통일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왕 미중 얘기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강대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말씀을 패널님들의 이 날카로운 감각으로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예찬 패널님. 저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다들 사실 평화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한반도의 영내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하고 미국이랑 러시아도 다 한반도 평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과연 이 나라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사실 그냥 다 떠나서 그냥 가장 본질적으로 통일을 하면은 1+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 세지겠죠. 땅덩어리도 더 커질 거고 인구도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이 국제정치에서 주변국 입장에서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던 나라가 더 커지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 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그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관계를 맺으면 훨씬 편했는데 이게 합치면 부담스러운 플레이어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잘 설득해서 우리가 정말로 문화 강국으로 매력 있는 아까 김지수 패널님처럼 더 우리의 매력 있는 그 장점들을 살려가야겠네요. 네, 저는 미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미국은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좀 근접 감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댈 수 있는 동맹국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같은 이유에서 이제 미국의 우방국 지위를 좀 빼앗길 수도 있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역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경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박현우 패널님. 네, 그 일제시대 얘기를 또 통일과 계속 연결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민했었던 거는 서세 동점이었습니다.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동양을 점유한다는 불안감, 거기에 핵심적인 서양 세력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동아시아를 지켜내겠다는 일본의 주장이 동아공영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피봇 투 아시아라는 말로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의 또 영향력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안보 대화 협의체죠. 쿼드. 그다음에 과연 우리는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선택지. 또 미국, 호주, 영국 간 외교 안보 협의체죠. 오커스. 네, 호주가 많은 석탄을 또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계속 안미 경중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은 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 고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주변국들의 동의 얻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는 민족 내부의 소위 얘기해서 양자적 관계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정학적인 한계와 그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는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총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MZ세대 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기성세대 분들이 예전에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선택지를 강요한다든지, 같은 방식이 아닌데 왜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놓고 강대국이 모두 다 합의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통일, 코리안 유니피케이션은 코리안 피플에 의해서 한다라고 딱 규정해 놓고 모두가 사인을 해놨어요. 1947년 48 연속인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통일되면 그 문건 끌고 오셔가지고 너희 사인했지? 건들지 마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건이지만 그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 사람들 손에 의해서 한다. 남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건이 있다는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 자,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하는 또 간단한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생각지 못했던 부담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좀 구체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몇 가지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겠죠. 그렇죠? 늘어나겠죠. 우리는 북한에 올라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창업도 할 것도 많고요. 또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오면 우리 경쟁 속에 이겨내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들의 특장점을 갖고 또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하는 상상력에 덧붙이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온 김태호입니다. 포커스가 203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2030에 제가 생각했던 저희 특성은 뭐 욜로랑 뭐 워라벨, 이 저희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산업은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사원 대리급들은 부산으로 이전이 되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꿈의 기업인 산업은행도 퇴사하는 만큼 굳이 부산으로 가는데 내 워라벨이랑 돈을 못 버는 거에서 갈 필요가 있냐라는 게 바로 2030 저희 MZ세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2030 MZ세대가 굳이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니 거기서 뭐 일을 하니 안 하니 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1년 사이에 이제 금리가 1.5에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증권이랑 자산운용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당하셔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고작 금리가 2%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근데 독일의 예시를 보면 독일이 최대 6%까지 올랐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오른 거에 3배 정도 오를 거고, 또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 사회입니다. 금리가 9%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다른 걸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도 결국 성장이 멈추거나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장 남한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앞으로 통일된 10년, 20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치도 않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말을 잊었습니다. 예, 또 저는 이번에 뉴스 중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건설 수주를 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뉴스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이국 타 멀리 매우 더운 나라에서 큰 사업을 수주하는 것도 이제 매우 국민들의 큰 관심이 왔었고 많은 기대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북한이랑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 먼 이국에 가지 않아도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공 서비스학과 친구들이 많은데 중동에 가면은 대형 항공사들을 한국인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해요. 한국인
인재들이 아무래도 일도 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명한 인재로 많이 불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채용에서도 많은 한국인 유명한 인재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을 때 북한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사업을 이루고 그쪽에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통일 이후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사라질 거라고들 해요. 지금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긴장 대결하니까 투자도 잘 안 하고 우리가 저평가받는 우량주인 데 저평가받는 거죠.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결하고 이기려고 체제 경쟁하던 것이 통일을 향해서 통합 과정에서 서로 윈윈 하는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일 비용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우리만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도 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냐고. 통일되면 더 좋은 열심히 일하고 노동력들이 의존도가 많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왜 북한 노동자들은 아무 일 안 하고 남쪽이 다 도와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계산하고 끙끙 앓느냐는 얘기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에 그것도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했어요. 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던 이 휴전선의 대치 상태도 사라져요. 지금 하룻밤에요. 북한은 손에 손을 잡고 휴전선의 5겹으로 청년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AI도 오고 전자장비가 있어 지금 3겹으로 지켜요. 오늘 밤에도 무려 155마일을 청년들이 군에 가서 우리는 2년 남짓, 북한은 7년에서 10년 넘어 8겹으로 쌓여있는 이 청년들이 다 사회로 온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요. 자, 끝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진행되면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음 토론을 진행할 때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모두 다 6분과 모두에게 오픈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역구가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 주셨는데요. 핵실험을 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과연 그런 군사적 위협이 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이런데 얼마만큼 플러스가 될 것인가 또 그 부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미 이제 해외에서는 아니 어떻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뭐 전쟁 날 것 같다는 그 위협감 느끼지 않느냐, 사재기 안 하냐, 왜 종합주가 지수는 그대로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한테 할 정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방청객에서 말씀 주신 게 얼마 전에 제가 많이 공격받았던 겁니다. 산업은행 KDB 부산 이전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여의도가 지역구인 박현우 의원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또 햇볕 정책뿐만 아니라 동서화합을 이루셨던 이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큰 틀에서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행정 수도가 이제 세종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통일이 되면 이제 행정 수도를 어디로 잡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서울이나 평양이나 어디를 행정 수도로 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게 될지 그런 이제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까에 대한 내용과 또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SOC 투자 분야, 특히 이제 건설 분야는 아까 중동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SOC 투자가 일어나서 이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한 굉장한 건설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일자리가 넉넉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궤를 같이 가야 될 거는
4차 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이런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가 북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을 빨리 시켜드려서 같이 동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의 양산 문제가 또 같이 일어날 것이고요. 아까 또 방청객에서 말씀 주셨던 그 역사에 또 관심이 있는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독에 거주하셨던 이제 교사라든지 이제 그런 그 사상을 주입하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일자리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좀 감시하고 그랬던 관련된 업종에 계셨던 분도 모두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 또 분야별로 또 새롭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방청객 중에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산업의 변화가 이제 우리 MZ세대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어느 일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워라밸을 느끼고 또 어떻게 욜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신데, 이러한 커다란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일단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잘 그 흐름을 파악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 패널님. 네, 저는 통일이 좀 경직된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30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겪고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고착화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사실 이 사회에서 노동소득보다도 훨씬 더 자본소득이 중요해지고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좀 통일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사회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토론 내내 이제 좀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실 MZ 세대들의 생각이 좀 두려움이나 무력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통일의 정당성이나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정체성을 저는 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통일을 정말 내가 원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가? 혹은 내가 설사 통일을 원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발언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에서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 편익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좀 정말 북한 사람들이 제가 이주자라고 표현했는데 한민족에서 저는 이주자로 이런 성격이 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달라진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인간으로서 이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논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준규 패널님. 다들 너무 세부적으로 거시적인 부분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단적인 예로 짧게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예민한 파트이기도 하죠. 젠더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 군 문제에 대한 평등 문제가 가장 크게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쇄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어저께인가 방탄소년단의 진이 입대를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입대 문제 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모두가 싸워야 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소프트 파워를 잃거나 손실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찬 패널님. 지금 저희가 다양한 보고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일은 장밋빛이다라는 보고서는 봤지만 우리가 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 지속된다면은 인구가 떨어지고 저출산이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존의 많은 결과들이 통일을 했을 때 비로소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주변 4강 얘기도 나왔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주변 4강이 통일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일된 우리나라가 4강에 부담을 주고 4강이 우리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통일을 반대할 거야 라는
인식이 아마 아래 있겠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4강이 통일을 반대한다고는 투표하면서 왜 통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나라도 분단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국가는 국제사회가 직접 중재해가지고 통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도 이 국제 UN 사무총장이었으니까 키프로스 정상끼리 만나라고 했는데 얘네들끼리 우리 이거 통일회담 독촉하지 말라고 반대도 하고 우리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이 키프로스 나라는 국제사회 모든 나라가 다 통일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이미 우리나라가 통일하면은 세계의 위협이 되고 더 큰 나라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인식이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연구와 자료들이 한반도의 통일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패널들을 모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청했습니다. 자, 이혜진 패널님. 네, 앞서 문예찬 패널님께서 키프로스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키프로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키프로스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가 앞으로를 이끌어가야 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또는 통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부담이 크다라는 레토릭이 확고하게 형성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라는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통해서 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평화라는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우리가 분단된 현실이지만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평화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이 한국과 북한의 평화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강대국으로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통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자, 끝으로 김지수 패널님. 오늘 이렇게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해가지고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오늘 마지막을 제안을 주셨던 분들 걸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78번 선생님,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 죄송한데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항공 쪽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또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대형 항공사를 다니시는데 그 통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항공공사에 있는 국제항공공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연결해봤는데, 오늘 하루 북한에서 뜨는 비행기가 4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뜨는 비행기가 400대, 그리고 일본에서 뜨는 비행기가 1200대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반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일본의 1200대 이상, 2000대, 3000대까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비행기만 그렇게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자리와 이제 희망인데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냐? 그냥 아무나 일자리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잉 747처럼 이렇게 제조업도 강해져야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관제탑부터 소프트웨어 같은 그 IT 인력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공항이 생길 때마다 이 생기는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78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되게 공감을 하고요. 또 네옴시티 600조를 했을 때 우리나라 4대 기업의 회장이 가가지고 핸드폰 팔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짤이. 그런 것처럼 유발 하라리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피엔스를 한 유발 하라리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 가장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북한이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중국이 그 당나라 시대 때 주례고군국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복궁과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일본의 지금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세대는 뉴욕이라는 최첨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런던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번에 도시,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우리의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저는 북한과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99번 선생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운명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는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빅토르 위고에서 이제 레미제라블을 했던 말인데요. 그 미래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오늘 이미 우리가 많은 이야기와 상상력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비용과 편익 그리고 어려움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박수가 나오려고 모두 다 그러실 정도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오랜 시간 열띤 토론 그리고 생생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 추운 계절이고 요새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오늘 이 공간은 아주 열기가 화끈했습니다. 군고구마가 막 익는 냄새가 날 정도로 뜨끈뜨끈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또롱또롱 쳐다봐 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진행했던 방청객 설문조사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일은 축복이다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소신껏 OX판을 축복은 O를 아니면 X를 들어주셔서 오늘 긴 토론 시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그 통계를 갖고서 또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41대 59였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예, 나왔습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41대 59, 축복이 반이 안 되었습니다. 4대 6 정도. 지금 67대 33, 거의 7대 3에 가까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의미도 있네를 느끼고 내 의견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내가 처음 생각과 달라졌다 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 한 두 분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엔 이쪽으로. 예, 48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손관주라고 합니다. 전 원래는 통일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고 좋지 않게 봤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뭐 2030이 다 취업 준비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앞으로 이 통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 자체 개인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많은 회의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는 지금 뭐 저출산 저성장에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통일이 이게 뭐 리스크가 무조건 따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있어서 뭐 출산율도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되게 가장 좋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 패널들과 토론단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좀 통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25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통일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토론하시는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이게 리스크도 당연히 따르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더 많다고 생각으로 조금 긍정적이게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장 3시간 넘어 4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2030 청년분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집에 젊은 층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없이 사네요. 참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로서도 머릿속에 통일만 있었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대화들이 오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30 청년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